되고 있고, 지금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가정해서 아, 그래요? 제가 사람을 바꿀 거예요. 일단 할 때는 예, 반갑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낙엽으로 물들었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좀 여유롭고 풍요하게, 촉촉하게 이렇게 물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당연한 현실이 지금 모두가 다 걱정스럽고 또 힘든 가운데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이제 서로 소식도 잘 전하고 그럼으로써 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각자 개인의 작은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공동체 포럼이 11월 달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데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함께 공유하고 또 공감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 발제는 저희 포럼 그 대표님으로 계시는 조일수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발표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이 부산의 미래 전략과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고 이 포럼 하는 동안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저는 지속가능 공동체 포럼이 부산에서 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임인데 늘 우리 모임이 가능했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김명기 고문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낮에는 저희가 YMCA 중심의 시민 평화학교가 있는데 그 모임 준비도 4시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주하시고 또 저녁에 그 귀한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황재문 지속가능 공동체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황 목사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메가리전 진단과 전략 방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지난 1월인가 2월에 한번 큰 행사의 내용들을 했었고 약간 보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이것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전국 순회 토론을 해보니까 광역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 광역권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제 김경수 지사라든지 3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리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은 열심히 이런 데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완적으로 좀 이런 문제를 좀 차별적으로 더 좀 강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내용은 문제 제기 부분인데요. 광역군을 주도로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혁신 성장력 제기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국 중심의 수도권 집중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초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국적인 이제 광역권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광역권별 진단이 되겠습니다. 광역권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난 2000년대 이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문제와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권에 대해서 주요 과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권 정책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진행시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가리즘 전략 방향이고 오늘 맥락말로서는 저는 줄타 동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설계, 디자인을 잘해야 되고 지역도 이러한 큰 흐름의 맥락에 맞추어서 적극적 대응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광역권이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은 공간에 기반을 두는 이 공간 기반 주도적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배경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참여정부 이후에 열심히 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 계속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하는 추세이고 심지어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가 늘어나고 있고 청년 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1년, 12년부터 16년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세종시 건설이 되면서 부처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이제 집중화가 완화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인구의 순이입이 줄어들었는데 이후부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도권 1급 체제인데 수도권 1급 체제는 상당히 지대추구적입니다. 지대추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이나 어떤 이득을 발생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잉여를 챙기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1급 체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기초한 바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간 정의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민주화, 공간의 정의, 사회적 정의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정책을 했지만은 처음에 생각 못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심각하게 저출산과 인구 감소, 동네 소멸과 지방 소멸이 될 것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당시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고 공간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서 혁신적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광역권 주도의 새로운 혁신 정책,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힘내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역의 예산을 내려보내고 지역을 그냥 예산 따오기식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이런 정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칫합니다만 이 글로벌 경제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이후에는 다시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이라든지 다자간 협력 체제가 강화될 것인데 이런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는 수도권 한 곳에만 집중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쟁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맞아서 셋바짝이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광역권 메가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20년 올해부터 2030년간은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중이 1등입니다. 그 비율이. 반면에 고령화율은 우리나라가 몇이냐? 29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산 인구가 최고 많은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 고령화율은 엄청 낮습니다. 그런데요, 2030년이 되면 불과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29위의 나라에서 고령화율 9위의 나라로 20단계나 펄쩍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2040년쯤 되게 되면 한국이 굉장히 낮은 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한국이 인구학적인 골든 크로스를 지나왔는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데스 크로스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침몰하느냐 아니면은 위기를 돌파하느냐 갈림길이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가 잘 되려면 국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 굉장히 낮고요.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입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하고 떨어질 것이고 한국형 그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볼링으로 혼자서 볼링 치기가 미국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벌써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준비가 된다는 이런 것이 있고 역동성 그리고 신뢰도도 낮고 혁신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나 기부지표도 굉장히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방 소멸, 동네 소멸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이런 경향이 너무 심한데 한국 사회는 더 심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소멸은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돌파를 나는 이제 메가리즘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위기가 잘못하면은 거대한 후퇴가 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변혁의 시기로서 이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도권 일극은 수도권이 망하면은 전국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미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했고 수도권의 침체 이상으로 비수도권은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발전은 광역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정교부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은 지역의 창의와 혁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권이 중심이 되는 신혁신 성장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권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광역권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부울경 광역권의 어떤 특성과 과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가리전에 여러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메가리전에 이제 연구자들이 있는데 오래된 1950년대 고트망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일본에서 경제활동도 많이 했던 실물경제로 유명한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오마이게미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과 국외의 세계적인 어떤 OECD라든지 EU 이런 동향에 따르면 메가리즘의 조건이 있습니다.
메가리즘의 조건은 오마이게니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세계가 인구 500만 이상의 작은 리전 스테이트라고 하는 지역국가 체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사실은 광역군이 되려면은 한 500만 이상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지역적 경제라든지 첨단 산업 경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파이자에 이어서 미국 기업인 모더나라는 데서 백신 95%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개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래도 이제 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이오 분야가 앞으로 향후 한 2050년까지의 세계의 아주 선두적인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산업 경제가 이 광역권 안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광역권이 되려면은 이 과학기술 기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서 교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부산의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국무총리 산하의 이제 안전 검증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세계 모든 나라가 교통 인프라를 광역권에서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교통 인프라는 권역 내에 광역권 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추 관리 기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반의 게이트웨이 기능들을 공항이라든지 항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기반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거버넌스나 도시문화 그리고 법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좀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광역권 진단을 하게 되는데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5+2라는 것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답습하기 싫어서 광역권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뜻하고는 상관없이 OECD에서는 이미 그 TL2라고 해서 광역권 단위의 통계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OECD에서 이미 이런 세계의 한 많은 나라들 387개의 그 광역권을 기초로 해서 통계를 내고 그 중에서 300만 명 이상 되는 게 이 OECD 국가 안에 12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통계도 다 내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광역권을 비교를 해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통계는 대개 경제 통계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주로 나와 있는데 인구 같은 경우는 작년 말로 50%를 넘었었습니다. 여기 인구 보시면은 수도권이 이제 전체 5천 약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데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부울경 같은 경우는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500만 명 이상 되는 게 대경권, 호남권, 충남권, 충청권인데 부산이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권이 광역권의 인구학적 요소로서는 그래도 제일 덩치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령화율이라든지 합계 출산율 이런 걸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요거는 이제 인구 변화인데 딱 보시면은 충청권하고 수도권만 인구가 지금 순유입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난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인구가 증가한 데는 딱 수도권과 충청권과 제주권 여기만 딱 증가하고 있고 강원에서 요 증가한 요 부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때 보면은 이제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게 일어나면서 강원에서 일시적으로 이전을 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RDP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큰 데가 어디냐, 그 GRD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청권이 인구 800만과 500만의 규모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충청권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출 단위도 보면은 압도적으로 충청권이 높습니다. 수도권 제외하면. 근데 천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천대 기업이 수도권의 75.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86.3%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수도권에서 우리 사회 부를 인구는 50%지만은 천대기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사회적 부를 수도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의 본사는 거의 수도권이 한 9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25개의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연구기관 중에 16개가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전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여기 보시면은 이 경남대문의 혁신 지수가 좀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그 다음에 이제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사실은 그 비수도권이 갈수록 하향화 추세를 가고 있는데 부산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생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이 이렇게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이 빨간 거는 잘 나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울경과 대경, 호남권, 강원권 이런 데는 아주 파랗습니다. 이건 콜드 리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지표가 안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은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하는 지역이고 충청권도 약간 성장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울경이나 대경권이나 호남권 그 다음에 이제 강원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당히 쇠락해가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4개의 인구 300만 명 이상의 광역권 순위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124개 중에서 쭉 여기에 이제 인구, 경제, 산업 이런 요소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충청권의 상당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수도권도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순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정보나 커뮤니케이터 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이나 R&D 지출, 국제특허 건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124개 중에서 10위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정부가 K 뉴딜 같은 걸 하는데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을 하면은 주로 이런 지적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거의 다 돈을 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균형 뉴딜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도 이런 현실들을 본다면은 아주 중요한 적절한 지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요소도 삶의 질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보면. 근데 이제 굉장히 낮은 10점 만점에 건강은 굉장히 좋고요. 안전도 좋습니다. 서비스 접근성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교육도 굉장히 좋고 일자리도 비교적 양호한데 낮은 것은 뭐냐? OECD의 이거는 OECD의 이제 대시보드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소득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주거 안 좋고 삶의 만족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이런 지수가 나고 환경은 1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이게 우리 대기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이 환경과 관련된 요소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권 같은 경우에는 메가리전으로서의 그 잠재력이 전국 최고이지만 부산이 전국 최고의 순유출 인구 규모 빠져나가는 인구가 전국 2위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이제 부산이 높고 경남도 이제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혁신 정도도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이런 것도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낮은 상태이고 소득 재정 한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한데 한때는 울산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GRDP라든지 소득이 울산 1위,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보면 거제가 1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울산에는 길에 다니는 개도 10,000원권을 물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울산도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되고 경남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부산, 울산, 경남의 생산적인 중요한 기반인데 상당히 취약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이런 걸 보더라도 대졸 이상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고급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고학력 노동시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많은 대학,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은 부산의 젊은 층들이 제일 수도권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권역별 특성인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 벨트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서 주력 산업의 위기라든지 제2도시로서의 그런 이상과 영향력을 못 받고 있고 특히 그 혁신 지수는 부산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새로 낸다든지 특허를 내는 이런 지표들은 전부 거의 공지수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빨리 고령화되고 있어서 지금 도지역 평균 정도로 고령화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에 여전히 이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충청권이 수도권의 연장으로 연담화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거점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경, 호남, 강원권 어렵고 제주 같은 거는 좀 좋아졌으나 제주도 지금은 이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역권 정책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광역권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광역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역권은 광역경제권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광역경제권이라고 말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광역행정권은 행정부서 중심의 광역행정 권력이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런 의미로서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간의 협력 및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광역 경제권을 이렇게 제기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도 말기 때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2007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 때서 광역 경제권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는 이걸 폐기하고 지역경복생활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행정권은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개 시도 중심의 권력을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은 4차 국토계획까지는 있었지만 5차 국토계획에서는 우리나라 국토계에서 아예 이 광역계획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현 정부 때 5차 국토계획이 발표됐는데 광역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쉽고 아마 다음 정부 때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1월에 예타 면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23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1조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계획으로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지 광역관광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 협력 및 조합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부산울산경남이 광역연합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하고 그 세종간 그리고 광주 전남간 대구 경북간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행정 체계를 꼭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면 좋지만은 너무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예를 든다면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된다 할 때 안동에다가 경북도청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경북 북부 지역에 엄청나게 그 성장을 했는데 이제 틀림없이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을 통합하면 어디다 만들게 되겠습니까? 대구에 할 것 같아요? 안동을 갈 것 같아요? 대구가 그렇죠. 이럴 때는 오히려 경쟁발전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첫째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반대 논리도 많고 갈등의 요소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런 어려움보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지자체 간의 협력과 행정협의회 그리고 지금 이미 단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것들은 자체단체 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 보면서 국민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의 향상 정도를 맞춰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여기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제 광역권 정책으로 보면은 광역권 개념이 굉장히 혼용되어 있고 의미를 어디로 할 건지. 우리나라는 광역권 계획 이것이 실효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외는 어떠느냐? 이미 이제 미국에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서도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창조경제 뭐 이런 걸 많이 한때 이야기, 창조도시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이 메가리즘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향들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리얼 파워하우스 그러니까 큰 어떤 경제의 그 뭐랄까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메가리즘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우리의 순위인데 수도권도 이 경영권이 다른 자료에 제가 봤습니다. 높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울경권이 전체의 그 메가리즘의 순위에 있어서 그래도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OECD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광역 지역에 의해서, 광역권에 의해서 GDP의 기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세계적 발전이 메가리즘에 의해서 상당히 주도되고 있다. 그 기여도가 높다라는 보고서를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 지역들을 광역권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내고 정책적 지원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광역권은 오랫동안 1950년대부터 이런 이제 보스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 이런 미국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도 집중되어 있지만 거대 도시들이 쪼경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바마 때 이미 메가리즘 정책들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교통입니다. 영국도 광역정부가 없었는데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광역적인 그런 그것을 이제 그 광역적인 이 컴바인드 오소리티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개에서 10개 정도 이 광역적인 단체장을 선출을 전신년부터 했습니다. 독일은 란트라는 우리로 보면 시도도 있지만 이 시도나 특별시간의 연합을 총 16개의 주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11개의 거버넌스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국, 독일의 광역권은 유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같이 굉장히 독자적인 의원도 광역 단위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단위도 있고 느슨한 함부르크라든지 누렌베르크라든지 라인 네카 같은 지역 같은 좀 느슨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2차 어떤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꼭 들어와야 될 게 뭐냐.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에 보면은 독일의 공공 부분에 가까운 우리로 보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라이프니츠나 헬름홀츠 같은 게 조금 국가과학기술연구고요. 또 민간 단위의 아주 그 공공적 민간에 사용하는 공공적 과학기술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프라운호퍼라는 게 있고 막스 플랑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아무도 부정 안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이 어디겠습니까? 일본이죠. 근데 제가 일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독일의 노벨 과학과 관련된 노벨 화학상이라든지 물리학상을 제일 많이 의학상 받은 데가 뭐냐? 막스 플랑크 연구소, 막스 플랑크 상하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요게 이제 막스 플랑크 협회에 있는 그 연구소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베를린이 있고요. 베를린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베를린과 여기 보면 본이라는 지역, 옛날의 수도였죠. 분단 시기에. 이 지역에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집중된 게 아니라 전국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라운호퍼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 40에서 한 60여 개에 있는 여기 보면은 요 독일 외에도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벨기에 같은 데도 있고 파리에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이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이 있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대전 유성하고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관들이 거의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경남도 한 개 있긴 하지만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일본도 전부 다 분산되어 있어요. 왜 한국만 전부 다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을 전부 다 한 번이다 몰아놨느냐? 이거 분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유명한 슈투트가르트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림이고요. 프랑스는 광명연합 이런 것은 그 기초자치체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23개의 22개의 레지오기라 해서 이제 광역 행정기관 규모가 있었는데 단위가 있었는데 이거를 더 인구 규모가 큰 약 500만 명 단위, 여기 보면 약 500만 명입니다. 레지옹이라고 영어로 리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22개에서 국내만 13개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우리처럼 뭐 보울경 광역 연합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덩치가 5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권역 내에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서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토, 우리하고 똑같이 5차 국토 계획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 지방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는 없앴습니다. 이거를 5차 국토 계획 현정부 때 이거 다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계획안에 보면은 요 동경에서 나고야에 이르는 요 지역을 슈퍼 메가리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경쟁 체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리전 단위를 넘어서는 슈퍼 메가리전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경제는 좀 더 광역적 단위로 나아갈 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일본 지방 관련 자치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 간사이 지역,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 지역에 광역연합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인구는 한 2,200만 명 정도 규모가 되고요. 원래 일본 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은 한때 에도라고 하는 동경보다 동경 이상으로 상권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역연합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슈투트가르트 모형과 더불어서 그래도 광역연합 아마 부울경의 이렇게 행정통합보다는 광역연합으로 가자 하는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가리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려보면은 저는
갑자기 올해 코로나19 이후가 되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극심해지니까 이유를 금방 알게 됐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 핵심은 뭐냐?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들고 서울의 면적은 전국토의 0.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구는 900만, 1000만 명이 몰려있는데 인구의 약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 규모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 이게 0.6% 면적에 인구는 약 한 20% 가까이, 18%이 정도 몰려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택 공급, 지금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합니다. 이게 참 곤혹스러운 정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안정이 엄청난 급등이 오게 되니까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국가 장래를 위해서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된 걸 분산시키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을 절대 안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급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행정수도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니 보니까 지역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국회 기능과 청와대 기능이 세종시로 간다 한들 부산과 광주에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각 지역을 다니 광역 이야기들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저희 결론은 이렇습니다. 빨리 요즘은 그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대로는 경쟁력이 안 되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 무슨 고민을 하느냐. 전부 다 행정통합으로 다 가고 있어요. 저는 그보다는 뭐냐. 현 정부의 정책 국정과제 최우선에 광역 의제, 메가리전 자체를 국정에 최우선 의제로 올려라. 그래야 사실은 돈의 배분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다국적 분산 정책이 온전하게 저는 다른 시기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괜히 저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더라도 쉽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기울여지는 그런 행정 통합보다는 저는 생각에 국가가 빨리 메가리전 단위의 그런 정책을 국정 우선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광역권 개정, 광역협력 개정 같은 것을 균형의 예산으로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광역 단위의 광역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보건의료, 그러니까 공립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준다든지 교육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빨리 광역 쪽으로 이전을 해가자. 하지만 이제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안에 광역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법제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광역권에 이제 법위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 북쪽이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노드웨이 스트레이티지라고 해서 북부의 번영의 길을 만드는 그 그림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3대 지역 정책 중에 하나로 설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남부 번영의 그런 전략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역권 계획을 법적 위상과 실효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리전 국정 최우선 의제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광역권의 글로벌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광역권 재정을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 요즘은 이제 혁신경제 시대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를 기업을 정부가 비수도권에 내려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신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R&D 기반을 빨리 지역에다가 분산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지역발전 국정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경도 여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다행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김경수 그 지사가 메가시티 비전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메가시티 비전이나 메가리전이나 학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더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이렇게 광역행정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행정적 기구에 너무 기대를 걸기보다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빨리 만들어내고 서로 지역 간에 협력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촉진시키자 하는 것들이 메가리전의 저희 주장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부산이고 울산이고 창원인데 이 규모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330만 명 정도 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 명 됩니다. 통합 창원시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인구의 50만이라든지 30만 명이 넘은 이런 지역들을 쭉 연결을 해보니까 다행히 이제 해안 중심으로 이렇게 공업과 인구 집중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 교통망 자체를 빨리 잘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요게 돛이고 배 같은 모양도 되고요. 요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화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 에로 벨트, 이 푸른 화살 벨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어째 보니까 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블루쉽이라든지 이런 벨트도 아니면은 스마트 에로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산업경제 생태계라든지 인적자원 최근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그 지역 공공인재 할당제를 50%까지 현재 30%까지 올라가 있어요. 50%까지 올리자 하는 것인데 저는 생각에 부산, 울산, 경남에 부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주라든지 이런 경남과 울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여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왜? 그 지역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합격이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 되면은 일정한 포션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광역 단위의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과학기술 혁신 벨트도 만들고 그런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겠다. 기능 간의 연계가 필요하니까 지금 서울에는 세 개의 GTX를 만드는 GTX는 뭐냐? Great Train Express라고 해서 광역 교통망, 광역 교통철도예요. 특별 철도인데 여기에 두 개 노선이 강남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이 엄청난 집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런 지역들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에 연계하는 GTX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를 맞이해서 이제 인구들이 많이 이제 현재 인구보다 엄청나게 격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인구의 사막화와 더불어서 서비스의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르신들이 몇 명, 몇 분 안 사시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 같은 경우는 토야마라든지 교통이 좋은 지역의 인구를 집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을 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컴팩시티라고 합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광역권 계획 좀 실효성 높이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좀 결론이 이번 이제 부산을 제가 좀 해고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WHO에서 이제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제일 알려진 학자가 누구냐면은 위스콘신 의대병원의 페퍼드라는 학자가 몇 명에서 협의를 연구를 해서 건강과 수명의 결정 요인은 네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 격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가난하거나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에 훨씬 노출이 큽니다. 어느 나라의 우려과도 똑같아요. 그럼 이 사회경제적 격차는 어떤 것이냐? 국가가 해결해야 돼요. 개인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한 이유가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접근성과 물리적 환경도 10%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사회경제적 격차 비율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저는 늘 주장을 할 때 내가 참여하는 동네복지국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가가 내셔널 미니멈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은 건강한 개인, 건강한 마을,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도 디자인을 잘해야 되지만 내 자신도 참여하고 노력해야 이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시하냐? 중국 고사성어처럼 줄탁동시입니다. 어미닭이 밖에서 불러주고 쪼아주고 안에서도 새끼가 그 알에서 부화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들을 같이 해야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줄탁동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이 우리가 뭐 광역연합 해보자. 이런 절대적 필요합니다. 절대적 필요합니다. 지역 스스로가 이런 안에서도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빨리 국가가 이런 광역적인 설계를 국정의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그냥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광역이 수도권에 버금갈 만큼 그렇게 커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건강결정요인처럼 우리나라는 지역격차 해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부산의 경제가 이렇게 쪼그라든 데는 부산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정책을 해결하지 못한 정권과 권력과 정치, 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지역격차 해소가 필요하고 혁신적 노력도 필요하고 앞으로 인구학적 노력도 15%, 글로벌 여건 대처도 이거는 뭐 근거 없이 제가 한번 잡아본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해결하려면은 저는 이런 그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국가적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시스템 디자인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광역 단위의 자치와 책임으로 그냥 중앙정부에 돈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이렇게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혁신 역량, 줄탁동시가 필요한데 그동안 부산에 창의를 통해서 바꾼 걸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스스로의 노력도 좀 중요하다고 본 게 부산에 지금 마이스 산업의 기틀은 백스코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백스코는 정부가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준 게 아니고 부산의 한 언론 기자가 부산의 산업구조 전환에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건가 고민하다가 우연히 신발이나 이렇게 합판이라든지 의류 산업이 몰락하는 시기에 90년대에 어떻게 좀 이걸 극복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코엑스라고 하는 전시산업을 알게 됩니다. J-코엑스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부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적극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의가 부산을 바꾼 거예요. 부산은 지금 산업의 주력 산업이 기계 부품 산업이에요. 부품 소재 산업인데 자동차와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 자동차를 이제 부산의 상공인들이 삼성 보고 자동차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YS 정부터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구조조정이 돼서 삼성은 나갔잖아요.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이게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그래도 부품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선물 거래소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 중심 기관이 있었고 부산의 국제영화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계 3대 비경쟁 영화제 부분 이 당시에 95년 전으로 해서 지금은 작고한 김지석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이 영화가 그때 한 편이니까 두 편밖에 생산이 안 됐던 충무에 비해서 영화 불모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영화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메이드 인 부산, 메이드 바이 부산 중에서요 세계 3대 안에 들어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제영화제.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의가 부산을 바꾼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있었지만 그때 없었던 95년도에 동남은행에서 스마트 교통카드를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 교통카드가 수도권이 아닌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광역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감천문화마을은요, 부산의 그 문화예술인 세 사람이 문광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주민들하고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로예술, 가로조경예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낸 게 부산에 아마 제일 많이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감천문화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창의로 바꾼 사례입니다. 한때 지리 시험에 나왔죠. 수능 시험에 삼곡도로 르네상스, 지금은 좀 실패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산업을 했던 알려진 사업이고, 하이레아 시민공원화 사업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여기에 관여를 좀 했습니다. 첫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도서관 부산관 우리 김영옥 센터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약 430억 원 이상. 그 부산에서 균형 발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 노력이 저는 부산을 바꾸고 부산을 지탱하는 도구다. 저는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국가에 뭔가 자꾸 요구를 하지만은 좋은 정책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부산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희수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늘 새로운 정책적 제안 부분들을 발표를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도 이 지속가능 공동체 포럼을 통해서 또 메가리전이라는 국토 균형 발전과 광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그 지역민 주체로 새로운 혁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잘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을 좀 이렇게 하자면요. 설명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광역연합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리고 또 광역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리고 초광역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 메가리전, 이제 오늘 주제인 메가리전 나왔고, 그리고 또 슈퍼 메가리전, 또 메가시티 리전, 메가시티 리전과 메가리전 비슷한 용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그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불경이 이제 과거 이제 산업 경제 발전 시기에는 한국 경제를 주도했던 그런 어떤 영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2010년도 이후 오늘 이제 자료로 보여주신 이 10년간의 쇠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불경 자체의 어떤 혁신적인 전략이나 또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중앙 집중적 어떤 국가 발전을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정책의 그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의 주눅 들어서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발전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단위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혁신의 생태 환경이라는 게 가능해야 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지금 부산의 창의 혁신 정책 제안 사례를 얘기해 주신 것 보면은 어떤 저런 부분들이
그 운동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범시민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물론 이제 하얄리아 시민공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범시민적으로 일어났지만 뭐 지방 분권운동도 그렇고 뭐 감천문화마을도 그렇고 이제 이게 어쨌든 거기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갈등도 많았고 또 독립운동 하듯이 아주 힘겹게 이렇게 행하는데 저기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부분들 어떤 그런 부분들에 좀 교수님께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그런 것들이 촉발되는데 역할을 했고 아니면 또 역할을 잘 못했던 부분들 물론 저기 이제 언론이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내용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정부 역할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과학 기술을 포함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메가리전 전략을 하는데 요즘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키는 어떤 실천 전략이라는 게 더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것 같는데 이런 메가리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려 하면은 이제 이 규제 법적 어떤 그런 그 조치가 따라야 이게 제도가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규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막고 있는 어떤 규제 부분에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얘기했던 이제 블루 에로 벨트라는 부분들은 오늘 나중에 보실 거죠. 내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론화돼서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교수님 그런 단초를 좀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면은 부산 지금 창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또 상호 또 가지는 또 보완적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메가리전의 비전들이 좀 더 구체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 불경 좀 이런 관심 가진 학자들이 좀 전반에 좀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토론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런 노래가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카톡으로 또 질문 또 들어온 부분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또 지금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주시면 예, 목사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나오셨죠? 예, 목사님 나오셨죠? 아주 좋은 강의들, 또 정책 제안도 있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광역 경제권, 광역 행정권, 광역 기획권, 또 광역 관광계획, 그런 얘기도 쭉 들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의사결정, 국가 및 그 사회 의사결정가 어떤 단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데 이제 광역권이 들어서면 그의 의사결정 구조가 힘으로 이제 정치 권력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늘 지방자치 선거할 때마다
선생님 도대체 누가 이런 그 비효율적이고 무력한 지방자치 제도를 만들었나? 예를 들어서 대구하고 경북을 분리해놓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구가 경북권의 핵이 핵. 근데 핵하고 그 주변하고 의사결정의 행정구조를 딱 떼놨어. 그러니 이게 그리고 항상 대구시장이 경북 도지사보다 그 서열이 앞으로 부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울경 부산이 먼저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경남 이런 구조가 되어가지고 이 지역의 광역권의 의사결정구조가 효율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정치적인 파워도 약해져 가지고 뭘 하나 추진할 때 힘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경주에서 경험한 건데 한수원 본사를 어디에다 입지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경주시가 엄청난 진통을 합니다. 저도 그때 경주 경실련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해가지고 수도 시내권 가까운 데로 좀 도시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저 따로 떨어진 데다 하는 빨리 효과에 의해서 거기 주민 거기 저 울산으로 호수되어 가거나 포항으로 가거나 경주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세금 내고 받는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상한 의사결정 정치적으로 왜곡돼가지고 지금 포함산 밑에다가 한수원 본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한수원 본사를 만들면 경주시 전체가 그 도시 인프라와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발전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이런 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하고 뭐 국회의원은 정당 중심이고 시장은 지자체 중심이고 이게 둘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광역권을 만약에 발전시키려면 광역권을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해서 행정이 무슨 기능입니까? 할 수 있는 좀 파워풀한 어떤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기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울경을 하나로 옮긴다고 부울경 전체 위에 부산과 울산, 경남, 도지사 위에 있는 전체보다 위에 있는 어떤 한 행정팀장 또는 뭐 정치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조금 더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러면서 서로 업무 분장은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그 사람이 모아서 책임지고 그 전체를 계획 세우고 개발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서 중앙과도 때로는 버틸 거는 버틸 힘이 있어야죠. 지금 우리는 중앙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아무리 계획 잘 세워놔도요. 중앙에서 이상한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흔들어 놓으면 소용없습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쨌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하루아침에 공룡불대거든 나와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 자체가 힘이 있으려면 어떤 그런 군력구조 자체도 지방 광역권 책임자들에게 상당한 힘이 주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광역 주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하면서 민권도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돼야 현실적으로 그 광역권의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추진 동력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제도를 이렇게 대부분 좀, 근데 부산의 경우는 조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이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사회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이고 정치적 그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하면서 이제 주민들도 뭉치고 학자들도 뭉치게 되고 그 지역이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지방자치가 고쳐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앙에서 하는 국회의원들은 중앙에서 하지만 지방에서 하는 시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뽑는 시스템 이거 가지고는 지방자치 안 합니다. 시의원들이 국회의원 가방 먹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의원들이 정말 주민들에게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공청 과정에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야 시의원들이 응답을 합니다. 또 그런 시의원에 의해서 감독을 받아야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제대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광역 메가시티 전략이 나오면 그것이 준비되면서 그와 동시에 초박사님이 말씀하신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해야 추진을 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의사는 좀 질문되고 토론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지적들 또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메가리전은 뭐고 메가시티 리전은 뭐냐 또 광역권 이야기했다가 초광역권 이야기했다가 뭐 광역전압 이야기했다가 행정통합 이야기했다가 너무 용어가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메가리전이든 메가시티 리전이든 그 용어는 똑같은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슈퍼 메가리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해외 플로리다라든지 학자들은 메가리전이 다시 모이면 슈퍼 메가리전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아마 국가의 계획 안에 슈퍼 메가리전을 넣으면 일본의 오차국 쪽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 하면은 저는 메가리전은 광역 시도 간의 연합, 협의, 행정협의 같은 것, 또 내지는 어떤 생활 번역이라든지 경제 번역을 저는 메가리전으로 봤으면 좋겠고, 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같은 게 합한 것을 저는 슈퍼 메가리전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카톡, 우리 오늘 줌에 뭐라고 채팅창에 올라온 그 질문들 제가 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하고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은 행정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간에 서로 입장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움직임 자체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첫째 많이 걸리고 그걸 통해서 얻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까지 이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골자는 행정
통합보다는 협의와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 행정적 협의기구입니다. 협의기구.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를 하는 거죠. 그럼 행정협의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수도권의 이제 그런 어떤 교통 문제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교통 문제 이런 것을 행정협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행정협의할 수 있어요. 낮은 단계입니다. 이걸 안 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정협의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두 번째는 이보다 좀 더 강한 게 종합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광역과 기초 간에도 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그 조합이 뭐냐?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높은 단계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하고자 하는 광역행정연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게 가려고 하는 게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굉장히 저는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도청 소재지, 시청 그 소재지를 어디에 둘 건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합행정체계를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종합행정체계가 부산광역시에 있게 되는데 이게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은 약 한 300 몇십만, 400만 명의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행정체계를 거기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종합행정까지 그렇게 높은 단위까지 통합을 해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저는 실효성의 반론도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굳이 우리가 광역 단위의 경제적인 협력과 교통의 협력과 생활권에 대한 협력과 보건의료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합행정체계 통합 안 하더라도 연합과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됐거나 통합하겠다는 저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로 어디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억지로 행정통합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주 도시와 주변 카운티 같은 게 우리로 보면은 군 같은 지역이죠. 이런 대도시와 군 같은 지역 간에 통근권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광역 어떤 도시계획 같은 거를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데가 어디냐 워싱턴 DC하고 뉴욕 같은 데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굳이 행정적 통합을 하지 않고서라도 그 지자체의 고유의 종합행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적극적 노력들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너무 일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강력적인 무슨 통합을 하기보다는 재원의 배분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산도 수소 자동차 앞으로 수소 시대가 열리거든요. 수소 에너지. 그다음 울산도 하고 경남도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기보다는 협의를 해갖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의 배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 이미 행정을 넘어서서 이 부산의 부품 소재 공장들은 울산에도 납품을 하고 또 차원 같은 경우에도 부품 산업들이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경제는 이미 기능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체계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그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국가가 메가리즘이라는 그런 어떤 재원의 배분 체계를 중심에 놓고 빨리 그 메가리즘 단위로 균형발전, 다음부터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그게 실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생각에 이제 현재 광역권 계획을 오늘 우리 김행기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첫째는 광역권 계획 자체가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또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많이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바뀌면 20년간 이런 부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광역권 계획 자체를 재원을 배분하고 그 광역 단위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그 제도로서 인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이제 컴바인드 오소리티라고 이제 광역 단위의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앙의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관련 장관들이 그 시도에 있는 지사들하고 같이 사인을 합니다. 시장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협약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도 배분되고 책임도 묻습니다. 이 정도의 그 광역 계획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는 가자. 그러니까 그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책임도 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조금 더 책임성 있는 계획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질문에 다 아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 이런 범위 안에서 광역계획 자체에 대한 권한을 좀 강화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생태환경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저는 생각에 그럼 국가과학기술기관이 현재 25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역에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각 분원 같은 게 105개 정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기관에 이미 지역에서 소재하고 있는데 너는 거버넌스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과학기술연구기관이 있고요. 또 민간 같은 좀 공공적인 신발연구소 같은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산업과 과학기술의 접목이라 할까 협의기구가 없어요. 부산에. 저는 이런 것을 광역 단위에 이런 협의적 거버넌스라든지 플랫폼 같은 걸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어쩌든지 기술적인 민간의 어떤 산업적 수요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 광역연합이 이번에 단체장까지 뽑는 안이 올려졌는데 그 간사이 광역연합 안에 있는 그 주민 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넓은 단위에 이 부산, 울산, 경남에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의 시도지사를 이제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의 단계가 이렇게 현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조와 그 다음에 시군구라고 하는 기초의 그런 지방 단위를 한 1, 20년간 더 정착시켜 보면서 이걸 다음에 어떤 행정체계로 갈 것인가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다시 종합행정체계를 이보다 더 높은 단계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컴바인드 오소리티라는 단체장을 한 명 뽑는 통합체계에 인구 규모는 한 100만 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유명한 리버풀 컴바인드 오소리티 같은 경우도 인구 한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17개 시도의 그 광역체계를 나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기구 이런 것들을 훨씬 활성화시킬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지하철이 어디까지 가느냐 천안까지 갑니다. 1호선 연장선에 그러면서 이제 인천하고도 다 지하철 1, 5 0 0 0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울의 지하철권망에 1호선이 1호선부터 2호선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지하철이 1호선부터 2호선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1호선부터 2호선까지
주변 지역들이 다 연계가 되고 광역교통망까지 구축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오히려 이 교통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잘만 풀면은 얼마든지 굳이 통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들을 좀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늘 소원하고 있고 바라는 정책 제안을 우리 회원님들 중심에 하는 요 포럼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슈퍼 메가리즘까지 나아가야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하고 있듯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를 슈퍼 메가리즘 한 3개로 나눈다면은 수도권과 강원권까지 포함하는 북부 슈퍼 메가리즘이 하나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슈퍼 메가리즘이 통합하는 게 인구가 약 1,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호남하고 충청권이 각각 1,000만 명, 5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합하면 1,000만 명이 됩니다. 제주까지 합하면 1,100만 명이 되니까 저는 생각에 이렇게 한 3대 메가리즘을, 슈퍼 메가리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의 공약이 뭐냐면은 자주 지방과 관련해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하겠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는 한 번도 구체화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해법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권력과 지방의 권력이 서로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연방제라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가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는 되게 민주주의가 잘 발전되어 있고요. 아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지방자치를 전공한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원의 양원제를 두자라는 주장을 제가 1990년대부터 주장했어요. 저는 양원제가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상원 둘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가 죄송합니다. 개판인데 상원까지도 말도 안 된다.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채택 안 될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러면 상원을 두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국무회의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서울시장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수도로서 인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듯이 이 슈퍼 메가리즘을 3대로 나누어 가지고 요 세 권력의 시도지사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왜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가야 됩니까? 앞으로는 수도가 완성이 되어서 세종으로 가게 되면 수도권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아마 수도권 정비계획도 없어져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3대 슈퍼 메가리즘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과 강원권. 근데 그때는 이제 경인권이 될지 서울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대구, 경북 그렇게 묶여지는 하는 슈퍼 메가리즘. 그 다음에 충청하고 호남, 제주까지 포함한 이 권역의 시도지사들이 윤번제로 돌아와서 들어가서 자기 지역과 관련된 국정에 관련된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바꾸지도 않고 저는 연방제에 준하는 그런 것을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도지사 협력에 관련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거 갖고는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런 지역 이름하여 지역장관제 그걸 한번 좀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지역장관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지역장관제인데 그러면 이런 사례가 어디 있느냐?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영국은 하나의 네이션 스테이트 안에 그 유나이티드 킹덤 앤드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국가의 명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K라고 하죠. 영국에 보면 오랫동안 영국을 이루는 것은 4개 칸츄리입니다. 첫 번째는 잉글랜드가 있고 노던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잉글랜드가 인구의 한 75% 이상 차지합니다. 거의 80% 가까이. 근데 여기도 지역 통합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장관이 24명에서 25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지역을 커버하는 영국 장관은 잉글랜드 장관은 없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2명의 장관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말 그대로 스코틀랜드의 이제 장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법무관 이름으로 한 사람이 장관급으로 들어와요. 노던 아일랜드와 웨일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UK, 영국의 캐비넷 내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또 국무회의는 헌법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대신 이름은 지역장관제지만 돌아가면서 지역과 관련된 그런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 기초연금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동수당을 주거든요. 아동수당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지역별 비율이 다른데 이거 지역에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어마어마한 재원을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지금 그 지역에 재정 부담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 연방제국가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이런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독일은 반드시 독일의 상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분데스라시라고 해서 반드시 지역과 관련된 대표가 상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지역과 관련된 의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를 통과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50개 주의 상원들이 각 주에 2명씩 상원 100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작은 주나 큰 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뭐냐? 그 지역에 대한 작은 주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연방제에 준하는 것은 지역 장관제고 슈퍼 메가리즘을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제 발표는 부족한 만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11월 지속가능 공동체 포럼의 주제는 메가리즘 진단과 전략 방안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 메가리즘이 또 실효화되는 데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논의가 좀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의 어떤 이 땅에서 이런 법안들을 마구 막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런 통합적 어떤 국가 기준 전략으로서 국가 이게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만들 수 있냐 하는 측면에 이런 논의들이 계속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또 다음 달에 또 포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